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게 한국 최고의 경영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신재용 교수님 이 책 공정한 보상이 좀 학적인 책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재미나고 실제로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진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꼭 읽어봐야 되고, 같은 구성원들도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서 참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약간 분절적으로 변화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즉 전통 기업들, 네. 그다음에 신세대 기업들. 네. 뭐 요즘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로 대변되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닉네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영어 닉으로 부르죠. 예, 보통 영어 닉으로 부르지 직급은 않습니까? 없고. 예. 그래서 약간 수평적인 문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그 벤치마킹 하는 대상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이다 보니까 네. 비슷한 조직 문화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거역할 수 없는 글로벌 HR 트렌드란 게 있고, 그 HR 트렌드의 어떤 선두에 있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연구는 다 한 것 같아요. 대기업도 연구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사람 관리 모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혁신 기업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만 대기업들은 몸집이 크잖아요. 그렇죠. 몸집이 크고 또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판교의 기업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조직 문화들을.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직급화계라든가 수평적 조직의 도입,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꽤 도입이 많이 돼 있죠. CJ를 선두로 해가지고 네. 레벨을 줄인다든가, 가급적 수평화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영어 닉을 부르지는 않더라도 네. 무슨 프로로 통일을 한다든가, 뭐 곽상준 프로, 네, 신재영 맞아요. 프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호칭 쪽에서 이제 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이 혼란기라는 게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MZ 세대의 등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인디펜던트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MZ 세대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일찌감치 어댑트한 건 아니지만은, 이 MZ 세대가 원하는 조직 문화, MZ 세대가 더 잘 맞는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이 변화의 니드가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문화라는 게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IT 기업이든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시킨 그런 네. 역할을 한 게 MZ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SK그룹의 2000 포럼에 다녀왔는데, 네. 뭐 SK 5만 명 전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굉장히 대규모 행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 최태원 회장님이 토니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도 최태원 회장한테 토니라고 많이 이제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화두가 됐던 게 일터에서의 행복은 무엇이냐,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팩터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5가지 요소로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가 성장입니다. 성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 네.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워라밸,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 연구 결과 구성원들의 일터에서의 행복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별로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상이 맨 나중에 있다는 게 보상이 그러네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보상은 기본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팩터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학자들이 소셜 디자라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뭔지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팩터, 경제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남사스럽고.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위생 요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기부여 요인인데 위생 요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불행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예, 예. 네, 뭐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요인은 그 위에 좀 더 사람을 몰입하게 하고 동기부여하게 하는 그런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욕구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뭐로 보느냐, 저는 위생 요인으로 봅니다. 보상이 사실은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팩터는 전혀 아닌 거로 나오지만 이 직장에서의 보상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위에 모든 팩터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예. 뭐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성장인 것 같아요. 성장. 네. 물론 그 요번에 설문에 참여한 SK 구성원들 뭐 한 2,800명 가량이 전부 다 MZ는 아닙니다만 예. MZ 2030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이 2030 구성원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들이 직장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팩터가 일터에서의 성장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저는 이제 자기가 목적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그로스라고 하는 건데 그 SK그룹에서 조금 더 인덱스하게 물어봤어요. 예. 당신이 생각하는 성장은 무엇이냐?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성장의 개념이 몸값의 상승이었습니다. 보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보상은 단기 보상인 거죠. 네. 지금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 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카카오 연봉은 1억 7천이고 네이버 연봉은 1억 3천이고 뭐 이런 네.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1억 4천이고 네.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인데 물론 그런 단기 보상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장기적인 몸값의 상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레이버 마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 내가 무슨 뭐 노가다도 아니고 네. 뭐 인력시장에서 뭐 일당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미국에서는 사실 레이버 마켓이란 개념이 굉장히 정착이 돼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교수들도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는 태핑하고 싶을 때는 이직 시도를 한다든가 네. 해보면 대충 내가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구나 이런 센스를 금방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노동시장이 잘 발달한 특히 이제 외부 노동시장이 잘 발달돼 있지 않죠. 네. 내부 노동시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형태의 노동시장만 발달이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이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장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몸값이 얼마인가. 실제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내 몸값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리멤버 커리어라든가 아니면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그런데 가입자들이 뭐 한 300만,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면은 대충 나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기 보상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노동시장에서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네.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변화는 이직이라는 거겠죠. 이직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네. 이직이 참 힘들었는데. 이직이 이제 저희 같은 세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잘 유지해서 무탈하게 서울대학교에서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게 뭐 소망 중에 하나인데 네. 제 머릿속에 이직 따위는 없거든요. 네. 제 가실 때도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좋은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마켓 밸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연구를 계속 하는 게 또 교수들은 그 영어만 잘하고 연구 성과만 낼 수 있으면은 해외 네, 네. 그 소위 글로벌 모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값이 마켓 밸류가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영문 논문도 쓰고 예. 컨퍼런스도 가고. 하지만 뭐 정말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예. 근데 이직을 생각을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몸값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도 하고 웬만하면 이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 네. 정년을 맞이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내 몸값에 별로 관심이 없죠.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이 직장에서 집에 가지 않을까, 집에 늦게 갈까 고민을 하는 거지. 내 몸값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단은 평생 직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직을 못하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잡 호핑족이란 말이 나올 만큼 빠른 주기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직이 이제 머리에 디폴트가 되면은 몸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직에서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년 뒤, 3년 뒤, 네. 5년 뒤 내 미래를 그려보면은 노답이야. 탈출은 지능순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직장에서 내가 몸값이 상승될 그 프로스펙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이 성장 욕구에서 이게 어떤 뭐 뜬구름 잡는 우리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뜬구름 잡는 성장이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2030 직장인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몸값이 상승될 수 있을 것이냐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기업들이 인력 관리가 완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복잡해진 거죠. 네. 셈법이. 사실은 옛날에는 보상조차도 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성과급은 회사가 쏘면은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 못 쏠 수도 있어. 다 받아들였죠. 그 대신에 우리가 조직이 주는 선물이 뭐였을까요? 뭐 승진이라든가. 그렇죠. 계속 뭐, 연구 취업. 그렇죠. 취업. 예. 네. 평생 직장이라든가 네, 네, 뭐 네. 가족 같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본식 종신고용을 모델로 한 어떤 선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기업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서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고용하고 고용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보상 관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MZ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데 단기 보상을 중시 여깁니다. 맞아요.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도 굉장히 중히 여기지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결국 내가 이 직장에서 일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몸값의 상승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단기 보상만 중요하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스태핑이 안 될 겁니다. 여러모로 그렇지. 예. 월급 정말 짜거든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들이 스타트업을 떠나지 않고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타트업의 보상이라는 게 스톡옵션 같은 건데 네. 그게 사실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안 되면은 뭐 예, 우리나라에는 맞아요. 정말 소수 몇몇 개 빼고는. 그렇죠. 어떤 개런티도 없는 그야말로 종이 네. 조각에 불과한 건데 결국 미래를 보고 내 역량과 노력,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상도 중요하지만 내 몸값에 장기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내 몸값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그 성장도 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둘 다 주면 제일 좋을 거고요. 지금 보상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면서 또 이 회사에서 일할수록 몸값이 상승된다는 성장감을 주면 제일 좋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야, 완전 월가 마인드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가 마인드예요. 이게 딱 그 80년대 이후에 생성된 월가에서의 형성된 능력대로 보상받고 보상을 받아서 안 주면 다른 회사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정의 필요 조건이 능력주의잖아요. 네.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잖아요. 이들이 신봉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주의고 어떤 경우로도 조직의 논리로 개인의 권리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요번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과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 교육을 배웠는데 가족 같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이 그럼요. 절대 아니다. 가족은 집에 있는 거죠. 예, 가족이 아니다. 예, 가족같이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제발 좀 버려달라. 저희가 이제 리더십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능력주의입니다. SK 2000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구성원들 3,000명한테.
그 기계적인 평등이죠. n분의 1 스타일의 동일 보상. 그거 싫어하겠네요.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시스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대략 보시면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60% 훨씬 넘어요. 그 뒤에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평등 n분의 1 스타일의 보상보다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렇죠. 보상 형태였거든요. 네, 추석 보너스 같은 거. 그렇죠. 회사가 실적을 잘 내서 부문이 실적을 잘 내서 이거를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네.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어떤 성과급을 어떤 설계하는 기본 출제 의도였다면 일단은 6대4 정도로 나왔습니다. SK에서는. 그리고 요새 이제 재밌는 결과가 최근에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이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은 과연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보상이 차등 분배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분배해야 될 것이냐. 답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 네. 혹은 기여도. 음. 두 번째가 노력 혹은 투입 시간. 세 번째가 필요. 니드죠, 니드. 네. 어려운 사람이 이제 보상을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능력이 가장 이상적인 보상의 분배 기준이다라고 답을 했고 대략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은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능력이라는 기준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가 2030의 지배적인 공정 담론인데 이 현상은 전혀 완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알파 세대가 온다고 하죠. 네. G 다음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훨씬 강화된 개인주의와 강화된 능력주의를 장착한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험악한 얘기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험악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험악한 얘기죠. 그 아까 뭐 저희 대화 나누면서 서담으로 넷플릭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넷플릭스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성과 네, 위주의 네. 바람직한 네. 자율과 책임이라는 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권한을 권한 위임하죠. 권한을 위임을 해서 네.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규칙 없음으로 상징되는 네네. 회사의 이익이 되는 한 우리는 어떤 기준도 없다 의사결정에. 네. 예. 예, 회사 이익이 되느냐 그 기준 네. 하나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책도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네. 규칙 없음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상시 해고거든요. 그렇죠. 저성과자 10%를. 네. 넷플릭스는 사실 아마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 중에선 가장 하쉬한 철저한 그 저성과자 네. 속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들인데 아마 각도기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주의가 어떤 건지 알고 그런 걸까라는 제가 아까 월가 마인드라고 하는데 예. 월가 젊은 애들 월급 많이 받지만 잠도 못 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새우잠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직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잠깐 눈 붙이고 들어오는 샤워만 하고 들어오는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여러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월가라든가 로펌이라든가 네, 네. 정말 소위 빡시게 일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받는 그런 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요즘처럼 아마 그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 자기를 갈아 넣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인데. 그렇죠. 완전히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 없는데 일이 인생인데. 사실은 뭐 모든 2030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워라벨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라벨 하면 떠오르는 게 뭐 52시간이냐 90시간이냐 120시간이냐 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사무연구직 정도는 되는 네.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 뭐 한 5만 명쯤 될 것 같아요. 러플리 예. 스피킹. 네. 뭐 한 세대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한 45만 명이 태어난다. 네. 라고 하면 한 4, 5만 명 정도가 저희가 소위 선망하는 사무연구직 네네.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 정도 레벨에 계신 2030 직원들은 워라벨에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네. 결국 내가 역량이 향상될 수 있고 그 결과 몸값이 상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경제적으로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면 정말 갈아 넣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워라밸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논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다만 내가 이 일과 그 개인 생활의 믹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싶다. 자율성을 가지고. 네. 그런 쪽에 대한 니드가 훨씬 큽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뭐 자율근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9 to 6로 뭐 회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주 40시간을 채우고 뭐 이런 식의 근무가 아니고 더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지금 말씀하신 월가라든가 아니면 탑 러펌에서 보시면은 정말 120시간, 130시간 막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들이 아직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죠. 네. 어떤 이 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능력 있는 친구들은 답답해 하겠네요. 또 네.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기업에 따라서 집을 여러 개 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뭐 정말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 많이 준다고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을 여러 개라든가 우리가 소위 뭐 에비타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그렇죠?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네. 재무적인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곳간이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 보상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주기를 어렵다면 그 급여 격차를 뭐로 메꿀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우리가 뭐 톱티어보다 많이 급여 갭이 있더라도 이 직장에서 일 배우고 나가면 몸값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성장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벨링을 준다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 성장감을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자율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워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장감이랑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20, 30대 구성원이라면 나를 일터에서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내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서 내 몸값이 향상돼서 정말 몇 년 뒤에 떠날 줄 모르지만 최고가 돼서 떠날 수 있다. 네. 최고의 몸값을 받고 한층 성장한 나로서 이 직장에 빠이빠이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어떤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율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네. 그래서 역량이 향상돼야 전문성이 강화돼야 내 몸값이 상승될 텐데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느냐? 전문가가 있는 데서 일하면 그렇죠. 네. 예, 우리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최복동, 네.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다. 네.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상사, 최고의 동료랑 어울려서 일할 때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리뷰해주고 피드백 받으면서 일할 때 내 역량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뭐 토스뱅크 같은 데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 직장의 50%를 얹어주고 데려오는 이유도 결국은 특히 이 개발자들,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월화수목금금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뛰어난 개발자들이 그 회사에 있느냐. 네. 그런 상사한테 일을 배울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더나 상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자율. 자율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얼마나 내가 일하는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 아니면 일하는 뭐 업무 방식. 실행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뭐 기업이 아니면 조직이 원하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내가 가장 업무 역량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 믹스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네.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자율성에 대한 니드는 특히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일하는 방식에 실험을 했잖아요. 재택방 네,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네. 그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붙박이를 할 때보다는 구성원들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뭐 다시 컴백해라라고 하니까 반발하죠. 예, 정말 두렵다, 무섭다, 옛날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두려움들을 얘기를 했는데 애플조차도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탑 매니지먼트들의 반응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반응도 있고 네.
안 나오는 사람 필요 없다. 다 잘라버려야.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이 양보를 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회사 쪽에서. 그런 그 온도차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자율이라는 맛을 한번 본 거예요. 특히 대기업의 직원들이. 네. 뭐 IT나 뭐 테크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굉장히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파티션에 묶여있던 화이트 칼라들이 맛을 본 거죠. 네. 모르면 몰라도 한번 맛을 보면 또 그 잊혀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다시 옛날로 그 조직 문화라든가 일하는 방식이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반발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경쟁에 특화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행복의 주요 5대 그 팩터를 가지고 성장을 중심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력들은 정말 성장에 특화되어 있고 경쟁에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모두가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배송 서비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가서 일 많이 한다는데 뭐 대기업 사무연구직 하다가 뭐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은 결국은 소위 자율의 부재?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 화이트 칼라의 삶에서는 예. 자율의 중요성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라든가 아니면 뭐 물류센터에서 소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큰 성장을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성장률이 예. 보이진 않는 거죠. 네. 하지만 그쪽 자율 측면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렇게 경쟁을 해서 나를 성장으로 몰아넣든가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일하고 좀 덜 받고 살든가 그렇죠. 쫙 갈라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근에 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택시라든가 뭐 우리 이제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들이 늦게까지 영업을 안 하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 예, 거죠. 뭐 대란이죠. 알바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거의 뭐 구인난으로 이제 뭐 시간당 2만 원을 줘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어. 뭐 이런 요새 지금 최저임금이 아마 9,620원이 됐나요? 뭐그 네네. 정도 수준인데 거의 2배를 더 준다고 그래도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작금의 현상, 경기 침체 속의 구인난. 네. 지금은 경기는 바닥인데 네.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고 네. 전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숫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으로 다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율, 관계, 네. 그다음에 월라벨, 워라벨 그런 보상. 것도 네. 결국은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조직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살면서 우리 뭐 삼성전자 같으면 뭐 11만 3천 명, 네. 현대자동차 같으면 6만 8천 명, 내 몫은 11만 3천 분의 1이고 네. 6만 8천 분의 1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창출한 가치는 뭐냐, 기여도는 뭐냐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굉장히 뷰로크라틱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층층시야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굉장히 잘 안 보이게 그렇죠. 되고요. 내가 한 거는 아주 큰 덩어리 중에 일부분 잘 보이지 않는 일부분일 그렇죠. 테니까. 모든 네. 게 이제 어떤 집단 의사결정이고 개인의 결정보다는 뭐 조직의 결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대기업에는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실패가 두려우니까 내가 총 떼먹고 나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뭐 조직이나 집단적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보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성장감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어떤 뭐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네. 내가 도대체 한 서비스라든가 내가 한 업무가 어떤 서비스로 출시되고 어떤 제품에 뭐 어떤 기능으로 구현이 되는지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네. 이 IT 판교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서비스의 뭐 UI라든가 UX를 굉장히 기민하게 네. 또 개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업의 특징상 그 의사결정권과 실행자를 일치시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조직을 잘게 나눠가지고 그 미니 CEO처럼 네. 그 프로젝트의 팀장? 우리가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데 그쪽 기업에서는 PO들한테 결국 굉장히 막강한 네. 권한 위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그 거대 공룡 같은 조직에서 n분의 1 개념으로 내가 한 일이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제품으로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조랑 그 다음에 나랑 내 팀들이 뭐 고민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내가 PO 프로덕트 오너가 됐으면은 네. 미니 CEO라면은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장도 챌린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 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디서 더 성장했다고 느끼느냐, 당연히 뭐 도전적인 업무 네. 기회를 해서 내가 이만큼 훌쩍 컸다고 느끼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성장감이라든가 자율, 관계, 그다음에 워라밸, 그다음에 보상, 요 5가지 측면에서 뭐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들이랑 뭐 판교에 모여 있는 빅테크, 테크 기업? 예, 그냥? 테크 기업 정도로 하죠. 예, 네. 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일단 보상은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워낙 올려놨기 때문에 뭐 3억 원, 3억 5천만 원을 주고 판교에서 실력 있는 개발자를 데려오려면 뭐 이제 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거의 임원급 연봉, 그렇죠, 임원, 그렇잖아요. 임원이죠. 3억이면 임원급 연봉 이런 예, 거예요. 예. 그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직급을 올려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보상 같은 경우도 이 대기업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음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뭐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그렇지.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HR 시스템을 찰 때랑, 뭐 카카오 뭐 3,500명, 네이버 4,500명을 상대로 HR 시스템을 찰 때랑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IT 기업들이 유연한 어떤 HR 제도를 가지고 있고, 네. 개인의 커리어에 맞춰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스태핑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 제조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인력 관리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지고 중국의 빠른 추격 치우면서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구나. 마음이 좀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루 칼라들도 스태핑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대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뭐 화이트 칼라의 어떤 뭐 리텐션 문제도 있지만 이 블루 칼라들의 리크루팅이랑 리텐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간신히 충원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 뭐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뭐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뭐 정유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루 칼라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리크루팅이 안 되고 오는 사람의 퀄리티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구인난이 있는 거죠. 와, 70년대 석유화학 업체를 국가 주도형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후장대 사업을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산업 트렌드를 확 나라의 정책적으로 바꿔주도록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화이트 칼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구인난이란 게 지금 거의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좀 다르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지금 그 곽도기님 말씀하신 거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죠. 네네네. 결국 이제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배출을 못한 게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네. 어떤 그 우리 사회 인프라가 배출을 못한 것도 있고, 세계화와 반대되는 어떤 탈세계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인력 이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국경을 그렇죠, 넘나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해결을 했는데 옛날만큼 그게 용이하지 또 않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거, 이것도 이제 본격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드디어 40만 대 출생자로 줄어든 게 2002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20만 대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제가 뭐 대학에서 퇴임할 뭐 2030년 후반 정도 되면은 정말 저는 무섭고요. 네. 그때 생각하면은 네. 지금 이미 우리 2002년생들이 20살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소위 우리 이제 뭐 패스트푸드 알바들이 그 나이 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 확실히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때 100만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직장이 어려웠죠. 직장 구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100만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40만 명대 출생자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르죠. 저희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예,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 구인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인구 절벽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